장기호는 손에 든 초대장을 한참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분홍 카드지에 새겨진 재혼 발표의 밤이라는 문구가 아직도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72세의 나이에 다시 사랑을 고백한다는 게 쑥스럽기도 했지만 김정옥을 만난 이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꽃집 앞을 지나며 인사를 건네던 것이 어느새 매일 저녁을 함께 보내는 사이가 됐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함께 살고 싶다는 확신까지 들었으니까요. 장성주는 사무실에서 막 퇴근한 모양인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혔습니다. 46세 중견기업 전략이사인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기호는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성준에게 아버지의 재혼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회사 비자금 문제로 당장 다음 달까지 8억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낯선 여자에게 넘어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기호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창밖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아, 아버지도 사람이야. 외롭단 말이다. 성준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날 저녁 기호의 집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지만 정작 가족들의 표정은 얼어붙어 있었어요. 장미라는 동생 성준 옆에 앉아 억지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43세 치과 원장인 그녀는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2억 채무 독촉 전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미라는 손에 든 샴페인 잔을 꽉 쥐었습니다. 잔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어요. 김정옥의 딸 김소은이 다가와 미라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38세 싱글맘인 소은은 밝은 미소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지만 미라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는 시선을 돌려버렸어요. 소은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정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집안에 자신이 받아들여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막막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기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기호는 정옥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손님들을 돌아봤습니다. 정옥도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요. 그런데 기호가 봉투를 천천히 들어 올리자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웅성거리던 대화 소리가 멈췄고 모든 시선이 기호의 손으로 향했어요. 기호는 봉투를 흔들며 자신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 유원장 복사본을 공개하고 내일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원본과 함께 정식으로 설명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성준과 미라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성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려다가 겨우 참았어요. 미라는 입술을 꽉 깨물며 손가락으로 샴페인 잔 가장자리를 긁어댔습니다. 손님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고 누군가는 놀란 듯 서로를 쳐다봤어요. 성준이 입을 열려는 순간 기호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축하만 받고 싶다는 표정이었어요. 성준은 주먹을 불끈 쥔 채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는 기호와 정옥, 그리고 성준과 미라만 남았습니다. 소은은 어머니를 모시고 먼저 나갔었거든요. 성준은 아버지 앞으로 성큼 다가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기호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성준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언장을 왜 갑자기 공개하느냐는 항의였어요. 기호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70이 넘었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미라도 거들며 먼저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기호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이 뭘 걱정하는지 다 안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옥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며 내일 유언장을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옥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자식들의 날선 시선이 피부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호의 손을 살짝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정옥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기호는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봉투를 넣어둔 그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서랍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호는 눈을 의심하며 서랍을 몇 번이고 뒤졌어요. 옆 서랍, 책장 뒤, 책상 위까지 모조리 뒤졌지만 유언장 원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명 어젯밤까지 여기 있었거든요. 혹시 자신이 다른 곳에 뒀나 싶어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기호는 급히 거실로 나가 정옥에게 서재에 들어갔었냐고 물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으며 무슨 일이냐고 되물었어요. 기호는 창백한 얼굴로 소파에 주저앉으며 유언장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옥의 얼굴도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기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시간 뒤 변호사 한도경의 사무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52세의 도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며 유언장 원본이 정말 사라진 게 확실한지 재차 물었어요. 기호는 지친 목소리로 집안을 다 뒤져봤지만 없다고 답했습니다. 도경은 성준과 미라를 번갈아 보았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도경은 어제 파티 후에 서재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지 물었고 성준과 미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경은 메모를 적으며 복사본으로라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일단 그걸 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런데 기호가 가방을 뒤적이더니 당황한 얼굴로 다시 뒤적였습니다. 복사본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기호는 분명히 가방에 넣어뒀는데 없다며 당황했습니다. 성준과 미라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묘한 긴장감이 사무실 안을 감쌌어요. 도경은 안경을 고쳤으며 원본과 복사본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건 심상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라가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며 말끝을 흐렸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정옥에게 향했습니다. 정옥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으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성준은 냉소를 띤 표정으로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기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성준은 목소리를 높이며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어요. 재혼 발표하고 유언장 공개한다더니 바로 다음 날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였습니다. 기호는 그래도 정옥이 그럴 리 없다며 아들을 노려봤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도경이 중간에 끼어들어 진정하라고 말렸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면 해결될 게 없다는 거였어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 유언장 원본이 없으니 법적으로는 유언 내용이 무효가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혼인신고도 잠시 보류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요. 기호가 벌떡 일어서며 뭐라고 반문했습니다. 정옥은 그의 팔을 붙잡으며 괜찮다고 일단 유언장부터 찾아보자고 말했어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이 상황이 정리되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성준과 미라는 안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기호는 그런 자식들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정옥의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없었어요. 기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정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요양보호사 박은하였는데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하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거기 있었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기호와 정옥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서재를 뒤졌습니다. 책장 뒤 서랍 및 심지어 카펫 아래까지 살펴봤지만 유언장은 나오지 않았어요. 기호는 지쳐서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정옥은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다시 작성하면 된다고 위로했어요. 하지만 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유언장이 아니라 자식들의 불신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성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호는 전화를 받았지만 성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유언장이 나올 때까지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기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어요.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정옥도 잠들지 못한 모양인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는 손을 뻗어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정옥도 꽉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밤을 견뎠어요. 다음 날 아침 기호의 집 대문 앞에 택배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도 없고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기호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는데요. 기호는 편지를 펼쳐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누군가에게 보냈던 편지였거든요. 그것도 정옥이 아닌 다른 여자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기호는 편지를 황급히 주머니에 넣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누가 이걸 보낸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기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장성준은 회사 회의실에 홀로 남아 서류 더미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는 퇴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힌 봉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날아온 감사 통지서였거든요. 회사 비자금 8억이 드러나면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가 불을 붙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채권자였습니다. 다음 주까지 5억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이었어요. 성준은 전화를 끊고 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버지의 재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는데 유언장이 사라지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거든요. 장미라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치과 병원 원장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은 그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사업 자금으로 빌린 2억이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고 이제 대출 연체 3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처가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소리쳤어요.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라는 그날 밤 오빠 성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성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자신의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미라도 남편의 채무 문제를 이야기했고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버지의 재혼을 막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기 전에 아버지를 설득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미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새엄마가 들어오면 재산 분배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한도경에게 다시 연락해 법적 자문을 구하기로 했어요. 한편 김정옥은 꽃집에서 혼자 장미꽃 가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님도 없는 조용한 오후였는데요. 그녀는 며칠 전 대문 앞에 놓여있던 편지를 계속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기호가 20년 전 다른 여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거든요. 정옥은 기호에게 그 편지에 대해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보면 믿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정옥의 꽃집 우편함에 또 다른 봉투가 꽂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표시가 없는 것이 지난번과 똑같았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는데요. 기호가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뒷면에는 빨간 펜으로 25년 전 강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기호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과거가 있다는 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정옥은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 날 장성준은 변호사 한도경의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미라도 함께였어요. 도경은 두 사람을 맞이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성준은 자신과 미라의 재정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회사 비자금 문제와 처남의 채무 문제를 모두 설명했습니다. 도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경은 법적으로 아버지의 재혼을 막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 작성을 지연시키거나 재산 신탁 같은 방법으로 보호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어요. 성준과 미라는 그 방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경은 아버지를 설득해서 재산을 가족 신탁으로 전환하면 배우자라 해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고요? 도경은 잠시 망설이다 건강 문제를 들먹이는 게 효과적일 거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재산 관리를 자녀들에게 맡기라고 설득하라는 거였어요. 성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호의 집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성준과 미라가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어요. 정옥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성준은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의 건강을 걱정한다며 운을 뗐어요. 최근 혈압이 높아진 것 같고 심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재산 관리가 엉망이 될 거라며 미리 가족 신탁을 설정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편하게 재혼 생활도 하실 수 있고 재산도 안전하게 관리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기호는 두 자식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정옥은 옆에서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가족 신탁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건 결국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옥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기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지만 정옥의 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의 딸 김소은이 어머니의 꽃집을 찾아왔습니다. 38세 싱글맘인 소은은 요즘 어머니의 표정이 어둡다는 걸 눈치챘거든요. 정옥은 딸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소은은 속을 수 없었어요. 소은은 어머니를 꽃집 안쪽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정옥은 결국 며칠간 받은 편지와 사진을 소은에게 보여줬어요. 소은은 사진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와 기호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는 게 분명했거든요. 소은은 이건 명백한 방해 공작이라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혹시 기호에게 정말 숨기는 과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소은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대응 방법을 생각해 봤다고 말했어요. 장성준과 미라가 가족 신탁을 제안했다면 이쪽에서도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소은은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우선 상속 신탁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어요. 이건 재혼 후 배우자가 먼저 재산을 관리하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호의 자녀들이 더 반발할 거라고요. 하지만 소은은 단호했어요. 어머니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상처만 받게 될 거라고 설득했습니다. 정옥은 딸의 말에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소은은 변호사 한도경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경은 소은의 제안을 듣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미 장성준과 미라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도경은 잠시 고민하다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은은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 정옥은 새로운 변호사를 만나 배우자 우선 상속 신탁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변호사는 이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다만 기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옥은 기호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지만 소은이 옆에서 힘을 실어줬어요. 장성준은 우연히 어머니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새엄마 측에서 배우자 우선 상속 신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흘러나온 거예요. 성준은 즉시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만나 대책을 논의했어요. 미라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를 직접 만나서 강하게 설득해야 한다고요. 성준도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기호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초인종이 울리자 기호가 문을 열었어요. 성준과 미라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정옥 씨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던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기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옥을 돌아봤어요. 정옥은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정옥은 차분하게 자신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로서 정당한 몫을 보장받고 싶다고요. 미라가 비웃듯 웃었어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내느냐며 비난했습니다. 정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은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걸 직감하고 달려온 거였어요. 소은은 장성준과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라고요. 오히려 두 분이야말로 아버지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냐고 되받아쳤어요. 성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소은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기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정옥은 소파 한쪽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요. 그때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은하가 들어온 거였어요. 은하는 평소처럼 청소 도구를 들고 왔는데 거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가 상황을 지켜봤어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김정옥 씨가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재산 같은 건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소은이 되받아쳤습니다. 그럼 두 분은 왜 재산에 그렇게 집착하느냐고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아버지 행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소리쳤어요. 기호가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기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요. 자식들도 정옥도 모두 자신을 떠나라고요. 혼자 살겠다고 외쳤습니다. 정옥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소은이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정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정옥은 기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보고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소은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 나갔고요. 성준과 미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어요. 거실에는 기호만 남았습니다. 기호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허공을 바라봤어요. 은하가 조용히 다가와 기호 옆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기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으냐고 물었어요. 기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고 중얼거렸어요. 은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은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기호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일어서서 부엌으로 걸어가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단계 완료. 이제 3단계 준비. 은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장기호는 새벽 3시에 가슴을 움켜쥐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왼쪽 팔이 저리면서 통증이 어깨까지 번졌습니다. 기호는 침대 옆 테이블을 더듬거리며 휴대폰을 찾았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기호도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은하가 새벽 청소를 하려고 복도를 지나가다 침실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 기호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은하는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은하는 기호의 맥박을 확인하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기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새벽 거리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에 기호를 싣고 황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은하도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그녀는 기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표정은 묘하게 침착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기호를 응급처치실로 옮겼습니다. 은하는 간호사에게 환자의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장성준과 장미라 그리고 김정옥에게 모두 연락이 갔습니다. 장성준은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아버지가 급성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에 성준은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그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차 안에서 여동생 미라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라도 남편을 흔들어 깨우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불평하며 일어났지만 미라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김정옥은 딸 소은과 함께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옥의 손이 떨렸어요. 며칠 전 기호의 집을 나온 뒤로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정옥은 소은을 깨웠고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4시 30분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장성준이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그는 간호사에게 아버지 상태를 물었지만 아직 검사 중이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준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무릎에 팔꿈치를 꿰고 고개를 숙였어요. 장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오빠 옆에 앉으며 아버지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성준은 고개를 저으며 아직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복도 끝 응급처치실 문을 바라봤어요. 김정옥과 소은이 도착한 건 10분 뒤였습니다. 정옥은 성준과 미라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은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반대편 의자로 안내했어요. 네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심장내과 전문의였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장기호 씨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받아 생명은 건졌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환자실에서 24시간 집중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사는 환자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것 같다며 정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성준과 미라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기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면회 시간까지 대기실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준은 커피를 사러 자판기 앞으로 갔어요. 동전을 넣으려는데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은하였어요. 걱정 많으시겠어요. 은하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성준은 은하를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하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아 성준에게 건넸습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힘드실 텐데요. 성준은 고맙다는 말과 함께 커피를 받았습니다. 은하는 성준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성준 씨, 저 기억하세요? 성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어요. 아마 기억 못하실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당신이 3살 때니까요. 성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은하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자신이 46년 전 장기호와 연인 관계였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장성준이라고요. 성준은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어요. 은하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은 집안의 반대로 성준을 기호에게 맡기고 떠났다고요. 그리고 기호는 얼마 뒤 다른 여자와 재혼했고 그 여자가 성준을 키웠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어머니가. 성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돌아가신 줄 알았던 어머니가 살아있었고 그것도 요양보호사로 아버지 곁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기호가 재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고요. 그리고 유원장이 사라진 것도 정옥에게 보내진 편지들도 모두 자신이 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준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기호가 다른 여자와 행복해지는 걸 지켜볼 수 없었다고요. 자신이 떠난 뒤 기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성준을 혼자 키우며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기호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막고 싶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성준이 말하려는 순간 대기실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를 찾고 있었어요. 성준은 은하를 노려보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전 8시 면회 시간이 됐습니다. 가족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기호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여러 개의 모니터가 심박수와 혈압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준은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기호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성준은 입을 열려다 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금 은하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미라가 다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호는 딸의 손을 약하게 쥐어주며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미라는 미안하다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김정옥이 마지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침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기호는 정옥을 보자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옥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 한도경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도경은 성준과 미라를 복도 구석으로 불러냈어요. 두 사람은 의아한 표정으로 도경을 따라갔습니다. 도경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뭡니까? 성준이 물었습니다. 도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유원장 원본입니다. 성준과 미라는 깜짝 놀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도경은 한숨을 쉬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사실 유원장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고요. 기호가 재혼 발표 전날 자신을 찾아와 유원장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자식들이 유원장을 찢어버릴까봐 걱정했던 거예요. 도경은 봉투를 열어 유원장을 꺼냈습니다. 성준과 미라는 숨을 죽이고 내용을 읽었어요. 유원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인 김정옥에게 상속되고 나머지 절반은 자녀들을 위한 교육재단으로 분리 운영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육재단은 장성준과 장미라가 이사로 참여하되 재단 자금은 개인적으로 인출할 수 없고 오직 교육사업과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또한 배우자인 김정옥도 자신의 상속분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고 사망 시 남은 재산은 자녀들에게 돌아간다는 조항도 있었어요. 성준은 유언장을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과 배우자 모두를 고려한 절충안을 만든 거였어요. 미라도 복잡한 표정으로 유언장을 내려다봤습니다. 도경이 말했습니다. 기호는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고요. 자식들에게는 교육재단이라는 명예와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배우자에게는 생활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공개하면 양측 모두 반발할 게 뻔했기에 일부러 사라진 것처럼 꾸몄다고 설명했어요. 그럼 복사본은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도경은 복사본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답했어요. 기호가 계획한 대로 유언장 분실 소동을 만들어 가족들이 재산보다 서로를 먼저 생각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아버지의 시험에 떨어진 거였어요.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새엄마를 의심하고 아버지를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습니다. 성준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급히 복도로 뛰어왔습니다. 장기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며 가족들을 부르라고 외쳤어요. 성준과 미라는 유언장을 내팽개치고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정옥과 소은도 복도에서 뛰어왔어요. 중환자실 앞에 모인 가족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문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심장 모니터의 경보음이 복도까지 들렸습니다. 박은하가 복도 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만족일까요? 은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대로 됐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은하는 전화를 끊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뒷모습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모두의 시선은 중환자실 문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30분 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족들은 일제히 의사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의사는 다행히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더 이상 충격을 받으면 안 되며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성준은 벽에 기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미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옥은 소은의 어깨에 기대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요. 도경이 유언장을 든 채 복도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족들 앞에 유언장을 펼쳐 보였어요. 성준과 미라 그리고 정옥과 소은 모두 유언장 내용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재산이 필요 없다고요. 기호만 건강하게 살아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성준은 정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해가 지고 병원 복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중환자실 앞에 남아 있었어요. 서로 어색했지만 그 누구도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호의 회복을 기다리며 네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을 지켰어요. 장기호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건 일주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없었지만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른 편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기호는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어요. 장성준과 장미라는 아버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며 누가 먼저 들어갈지 눈치를 봤어요. 결국 성준이 문을 노크했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돌려 자식들을 바라봤어요. 성준과 미라는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성준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막혔어요. 미라는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호는 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미라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성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한도경과 함께 작성한 새로운 합의서였어요. 성준은 봉투를 아버지 침대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기호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버지가 만드신 유언장 내용, 저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미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교육재단 방식도 좋고 새어머니께 절반을 드리는 것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기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고요? 성준은 심호흡을 하고 설명을 시작했어요. 교육재단 운영 자금 중 일부를 긴급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개인 용도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위기 상황에 한해서요. 미라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오빠의 회사 비자금 문제와 자신의 남편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재단에서 대출 형태로 받고 싶다고요. 물론 이자를 포함해 전액 상환할 것이며 상환 계획서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어요. 기호는 두 자식을 번갈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구나 싶었지만 예전처럼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털어놓는 게 다행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기호가 물었습니다. 성준은 자신은 5억, 미라는 2억 정도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답했어요. 합쳐서 7억이었습니다. 기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성준과 미라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말했어요.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정옥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모이고 생일도 챙겨주고 어머니처럼 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성준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다고 답했어요. 미라도 눈물을 닦으며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호는 두 자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정옥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기호가 좋아하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어요. 정옥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성준과 미라와 마주쳤습니다. 세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어요. 성준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성준을 쳐다봤어요. 미라도 일어서서 정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옥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어머니,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성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자신들이 너무 이기적이었다고 사과했어요. 정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기호는 침대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성준이 먼저 병실을 나섰고 미라가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정옥은 기호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괜찮은 거예요? 정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호는 정옥의 손을 잡으며 이제 다 괜찮아질 거라고 답했어요. 정옥은 기호의 손을 꽉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호는 정옥의 눈물을 닦아주며 결혼식을 올리자고 말했어요. 퇴원하면 바로 혼인신고부터 하고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아서 식을 올립시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웃음이었어요. 기호도 함께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창밖의 가을 하늘을 바라봤어요. 일주일 뒤 장기호는 퇴원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성준과 미라, 정옥과 소은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기호는 휠체어에 앉아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성준이 휠체어를 밀며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아버지의 짐을 들고 뒤따랐어요. 정옥과 소은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기호와 정옥은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성준과 미라, 소은도 함께였어요. 다섯 사람은 민원실에 앉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호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을 했고 정옥도 이름을 적었어요. 증인란에는 성준과 소은이 각각 서명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정옥은 기호의 팔짱을 꼈습니다. 기호는 정옥을 내려다보며 웃었어요. 72세와 69세의 신혼부부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구청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 작은 레스토랑을 빌려 열렸습니다. 하객은 가족들과 몇몇 친한 지인들 뿐이었어요. 기호는 회색 양복을 입었고 정옥은 연보라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어요. 변호사 한도경이 주례를 맡았습니다. 도경은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며 두 사람의 용기와 진심을 축복한다고 말했어요. 기호와 정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은 축사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의 재혼을 반대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한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자식들도 행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은은 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정옥은 딸을 꼭 안아주며 고맙다고 속삭였어요. 소은도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장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식이 끝나고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성준은 기호에게 건배를 제안했고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기호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저녁 무렵 기호와 정옥은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성준이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하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옥은 집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기호는 소파에 앉아 정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기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옥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요양보호사 박은하가 기호의 새 집을 찾아왔습니다. 은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기호는 은하를 맞이하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옥도 차를 준비해 나왔어요. 은하는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기존 요양보호사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보호자 계약이었어요. 은하는 앞으로 기호와 정옥 두 사람 모두를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방문해서 건강 체크와 집안일을 도울 거라고 덧붙였어요. 기호는 계약서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기호를 바라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기호는 은하가 성준의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고개를 숙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어요. 정옥은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묘한 기류를 느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은하가 돌아간 뒤 기호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정옥이 뒤따라 나왔어요. 기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기호 씨, 은하 씨와 무슨 관계예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오래전 사랑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성준의 친어머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옥은 놀란 표정으로 기호를 쳐다봤어요. 기호는 과거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냈습니다. 은하와 사랑에 빠졌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성준만 자신이 키우게 됐다고 설명했어요. 그 뒤 은하는 떠났고 자신은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준에게는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어요. 정옥은 복잡한 표정으로 기호를 바라봤습니다. 기호는 정옥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모든 게 정리됐다고 말했어요. 은하도 자신의 자리를 찾았고 성준도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호와 정옥은 새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고 오후에는 정옥의 꽃집을 같이 운영했습니다. 저녁에는 TV를 보며 차를 마셨어요. 장성준은 회사 비자금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육재단에서 받은 5억으로 급한 불을 끄고 금융감독원 감사도 무사히 통과했어요. 성준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매주 주말마다 새어머니 정옥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장미라도 남편의 채무를 정리했습니다. 2억을 받아 빚을 갚고 남편과 함께 재정 상담을 받았어요. 미라는 정옥의 꽃집을 자주 찾아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김소은은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정옥은 이제 외롭지 않았고 기호와 함께 웃으며 지냈어요. 소은은 가끔 의붓 오빠 성준, 의붓언니 미라와 만나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색하지만 조금씩 가족의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어요. 어느 가을 저녁 기호와 정옥은 베란다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정옥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행복하냐고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기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 같다고요. 처음에는 정옥과 둘이서만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식들도 함께 행복해지니 더 기쁘다고 말했어요.
정옥은 기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유산은 지킬수록 무겁더라고요. 기호가 덧붙였습니다. 재산을 지키려고 애쓸수록 가족들과 멀어졌는데 나눠주니 오히려 다 같이 가벼워졌다고 말했어요. 정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기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저 멀리 새떼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기호는 정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정옥도 손에 힘을 주었어요. 집안에서는 은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은하는 창밖의 기호와 정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다음 주 일요일에 가족 모임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호는 문자를 읽고 정옥에게 보여줬어요. 정옥은 좋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됐나 봐요. 정옥이 말했습니다. 기호는 웃으며 답했어요. 이제 시작이지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베란다 불빛이 켜지고 따뜻한 빛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기호와 정옥은 손을 맞잡은 채 일어섰습니다.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며 은하가 차려놓은 식탁을 바라봤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소한 대화가 오갔고 웃음소리가 집 안을 채웠어요. 창밖으로는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새로운 가족의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호는 포크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옥도 따라서 창밖을 봤습니다. 은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유산은 지킬수록 무겁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이 가족이 함께 걸어갈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거예요.